저는 30 초반의 나이로 얼마 전에 결혼한 새내기 주부입니다. 원래는 외국계 펀드 회사에 다녔는데 임신을 하면서 퇴직을 하고 집에서 남편 내조와 살림을 하는 중이에요. 결혼하고 첫 설날을 시댁에서 보내게 됐고 저는 입덧이 심한 편이 아니라서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 만드는 일을 거들고 있었죠. 한참 동태전을 부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최양자 씨 손녀분 되시죠? 네. 저희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요. 최양자 환자분 수술비가 여태 미납이라 오늘 당장 해결 안 해주시면 강제 퇴원 절차 밟을 수밖에 없어서요. 강제 퇴원이라뇨? 아픈 환자를 엄동설 안에 내쫓는단 말씀이세요?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라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밀린 수술비가 얼만데요? 576만 원입니다. 오늘 당장 가서 결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할머니 수술비가 밀린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술받기 전까지 분명 제가 수술비를 드렸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어찌됐건 아픈 할머니가 병원 밖으로 쫓겨나는 불상사는 막아야 했기에 저는 전부 치던 것을 그만두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나가려고 했어요. 준이야, 너 어디 가니? 어머니 죄송한데요. 지금 당장 할머니 계신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다급하게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어요. 저희 할머니가요. 저에게 보통 할머니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분입니다. 어려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아기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는 저에게 유일한 혈육이나 다름없는 분이셔서 저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 분이셨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전부 치다 말고 뛰쳐나가겠다는 거야? 절대 안 된다. 어머니, 지금 제가 당장 가서 병원비 결제 안 하면 저희 할머니가 쫓겨나신다니까요? 아니 부모님도 아니고 네가 왜 그리 조바심을 내니? 가긴 어딜 가? 전부 치던 거나 마저 하고 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찡그리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에게 할머니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군요. 어머니, 제수 음식 준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리 서운하게 하세요? 뭐가 서운하다는 거야?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니? 시집 왔으면 친정 부모와도 거리를 둬야 하는 법인데 하물며 할머니잖니? 어머니, 할머니는 제게 보통의 할머니가 아니세요. 어려서부터 저를 엄마 아빠 대신 키워주신 분인데 제가 보호자를 해야지 누가 할머니를 돌보는데요?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이지. 넌 참... 내가 더 말도 못하고 속이 다 막힌다 막혀. 아무튼 구정명절 앞두고 며느리가 제수 음식 준비도 하기 전에 친정에 할머니 보러 가는 거 나는 허락 못하니까 그리 알아. 전에 없이 완강한 태도로 저를 야단치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분명 발을 잘못 들인 결혼이 분명하다. 뭔가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진짜 이혼을 불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저는 에이프런을 맨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집 앞 편의점에 잠시 나간 사이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고 나서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처음 본 그 여자의 정체가 누구였길래 이혼을 결심했다가 오해를 하게 됐냐고요?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혼 소장 접수를 결심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제 마음이 뒤바뀌어 버린 이유를요. 아니,
대체 누구세요? 저는 뜬금없이 나타난 아주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처음 본 아주머니 얼굴이 제 얼굴과 판박이인 거예요. 잠시 후 편의점에 갔던 남편이 들어오더니 그 아주머니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오실 줄 몰랐습니다. 여긴 어떻게 하시고? 연락을 기다리다 도저히 기다리기 힘들어서 염치 불구하고 왔어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 준이 보고 싶어서요. 인사해 여보. 이분 장모님이셔. 뭐라고? 장모님이라니. 준이야, 내가 네 엄마야. 너는 날 전혀 기억 못하겠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우는 여자였어요. 누구신데 저에게 엄마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아주머니와 제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직감을 할 수밖에 없더군요. 뭔가 그냥 지나치기에 그 아주머니와 제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나이 지긋한 중년 아주머니고 저는 30대 초반의 어린아이라는 것 정도였어요. 31년 전에 너를 옆집 할머니에게 두고 온 게 철천지 한이구나. 옆집 할머니요? 여보, 당신을 키워준 할머님은 당신 친할머니가 아니셔. 아니, 왜 점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야? 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는데 없던 엄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 거냐고. 준이야,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놀라울 거라는 거 안다. 하지만 차분하게 잘 들으렴. 나는 네 친엄마가 맞아. 옛날에 네가 젖먹이일 때 아빠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너를 옆집 할머니께 맡겨두고 엄마와 아빠는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주머니, 아니 엄마에게서 듣게 된 과거의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고도 기막힌 것이었어요. 저희 아빠가요, 예전에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잘 나가는 사장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무엇보다 예민하게 타는 업계다 보니 잘 굴러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폭삭 망해버렸대요. 준이 엄마, 오늘 밤 당장 여길 떠나야겠어. 오늘 밤 갑자기 야반도주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랬다간 지금 가진 최소한의 재산마저 다 잃어버릴 상황이야. 사채업자들에게 그렇게 뜯겼는데 또 뜯길 게 남았어요? 그 지들이 뭐 만족을 아는 지들이던가? 당신이랑 신랑이 할 시간도 없어. 얼른 짐 싸서 여길 떼자. 얼른 서둘러 여보. 우리 준이가 이렇게 어린데 어딜 어떻게 도망가자는 거예요? 준이를 당분간만 맡길 데가 없을까? 밀항하는 배를 타야 해서 애를 데리고 가기는 불가능인데. 밀항이라니, 우리가 대체 어디 가길래 그런 소리를 해요? 우식 선배가 기다리는 중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거기서 당분간 고생하더라도 재기를 노리는 것 말고 방법이 없는 상황이야. 그런 루트가 있었으면 미리 언질이라도 줬어야죠. 당장 우리 준이를 어디 맡기는데요? 그리고 나 준이 놔두고는 아무 데도 못 가요. 도망갈 거면 당신 혼자 가요. 그게 가능했음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 당신 여기 있다간 준이 고아원에 맡겨버리고 당신만 잡아가고도 남을 인간들이라 그러는 거야? 당장 야반도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엄마 아빠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보, 옆집 평안댁 할머니께 준이를 맡겨요. 평안댁 할머니? 그래요. 내가 준이 낳았을 때 몸조리도 도와주시고 나 바쁠 때 준이 돌봐주던 분이에요. 우리 가진 여윳돈
일단 그거 다 할머니 드리고 당분간만 준이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겠어요. 엄마 아빠는 가진 비상금을 대부분 털어 옆집 할머니께 가져갔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에 계세요? 아유, 준이 엄마가 이런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우리 준이를 당분간 할머니께 좀 맡겨야 할 것 같아서요. 아, 준이를? 아이, 집에 무슨 병고라도 있어? 엄마 아빠는 자세한 자초지종을 대충 할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가진 돈 십시일반 다 털어온 겁니다. 어린애 한 명 키우는데 당장 모자람은 없는 돈이니 부디 우리 준이 좀 잘 부탁드릴게요. 할머니, 저희 최대한 빨리 자리 잡히는 대로 준이 데리러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준이 좀 잘 부탁드려요. 아우 세상에. 아 이게 대체 무슨 사달이야 그래. 그리 성실하고 성품 좋은 준이 엄마 아빠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유 너무 속이 상하네. 우리 딸아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아유 나야 준이를 친손녀처럼 예뻐하고 자주 봐왔으니 너무 걱정 말아요.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소일하는 노인네가 되어나서 준이 하나 돌보는 건 큰일도 아니니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정사정 옆집 할머니께 저를 부탁하고 다급하게 야반도주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도 안 지난 저를 맡아주신 옆집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였던 거고요. 그런 과거의 사연이 있었음에도 저는 크면서 한 번도 할머니에게 제가 친손녀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의아하다는 얼굴로 묻자 그런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너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본인의 손녀와 너를 바꿔치기 한 걸 최근에야 알았어. 아니, 우리 할머니에게 진짜 친손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할머니 진짜 친손녀를 엄마 아빠가 평생 친딸인 줄 알고 키웠다면 이해가 좀 되니? 엄마의 말을 듣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얼얼한 충격이 몰려오더군요. 준이야, 사실 얼마 전에 네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를 갔었다. 그런데요?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네 할머니 전화통화를 들었는데 준이 네가 알면 너무 기함할 사실을 알게 돼서 오늘도 네가 할머니 병원에 가겠다는 걸 내가 극구 말렸던 거야. 무슨 전화통화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어머니 말씀까지 추가가 되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과 불안함만 증폭이 되는 게 사실이더군요. 시어머니는 병문안 차 저희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요,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지 오래됐거든요. 과일과 먹거리를 사들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병원 로비에서 저희 할머니가 보이더래요. 반가운 마음에 시어머니께서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는데 통화를 하고 계시길래 일단 좀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전화통화 내용이 너무 기함할 만한 것이었고요. 준이가 내 친손녀 아닌 거 알면 준이가 아주 난리가 날 거다. 생각해봐라. 지 엄마 아빠 멀쩡히 살아있는 거 숨기고 평생 부엌대기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저를 이용한 거 알면 준이 걔가 아무리 순둥이라지만 가만히 있겠니?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과일 바구니를 병원 바닥에 떨어뜨리고 마셨답니다. 그 바람에 과일들이 바닥에 나동그라지는데 아니 할머니가 못 보게 그걸 처리하느라 아주 혼이 났다. 그럼 그걸 알고서 저희 엄마를 수소문하신 거예요?
그런 엄청난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사설 탐정이라도 붙여서 당장 네 부모님 소식 알아보려고 했는데 마침 네 친어머니께서 먼저 연락을 해오셨다. 어떻게요? 동네 사람들에게 묻고 주변 사람들 다 조사해서 네 신상이랑 현우 회사를 알아내셨더구나. 요즘 휴대전화 알아내기가 그렇게 힘들대. 그게 개인정보라서 차라리 다니는 회사 알아내는 게 더 쉬워서 회사로 장모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더라. 그럼 당신이랑 어머님은 우리 친엄마 존재랑 할머니가 내 친할머니가 아니라는 사실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준이야, 네가 임신 초기만 아니었어도 사실대로 말했을 거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병원에서 절대 안정 취하라고 하도 조심하라고 하는 바람에 너에게 바로 알려줄 수가 없었다. 나도 혹시라도 당신이 충격받아서 문제가 생길까봐 고민하던 와중에 장모님께서 오늘 집으로 오신 거야.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나도 몰랐네. 미안하다, 준이야. 아닙니다, 사부인.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알게 돼서 다행이죠. 보니까 준이도 놀라긴 했지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렇지, 준이야? 어머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께서 저 시집살이 시킨다고 할머니 보러 못 가게 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내가 왜 너를 시집살이를 시키니? 시집 온 지 오래된 건 아니지만 내가 언제 너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였어?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더 서운했어요, 어머니. 본의 아니게 너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하구나, 준이야. 혹시라도 현우와 나는 네가 임신 초기인데 충격받아서 문제라도 생길까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할머니 본심을 앞마당에 더 이상 당신이 할머니 보러 가게 놔두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런 대접받는 시댁에서 어떻게 평생 사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준이야,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그런 상황에서 서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좀 더 유도리 있게 내가 널 말렸어야 했는데 되려 내가 미안하구나.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감정을 추스르고 나자 문득 그런 의문이 들더군요. 아까 듣자 하니까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본인의 손녀와 저를 바꿔치기 했다고 했는데 대체 왜 그런 일을 벌이신 거죠? 아마 그때 네 아빠가 다시 사업에 재기한 걸 알고는 본인 손녀를 좀 더 유복한 환경에서 크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럼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바꿔치기 해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 그랬다는구나.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당한다지만 내가 딸을 바꿔치기 당할 줄이야. 그럼 진짜 아주머니가 제 친엄마란 말씀이세요? 그래, 준이야. 내가 네 엄마야.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해외 출장 나가셨다가 이제 귀국하는 길이시다. 인천공항에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좀 있으면 여기로 도착하실 거야. 엄마는 그럼 평생 키운 딸이 친딸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역시 의문점으로 떠오르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되려니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 무슨 사건이요? 얼마 전에요. 엄마가 키운 딸, 그러니까 할머니의 친손녀가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만성 신부전증이 있는 걸 몰랐냐면서 당장 신장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대요. 우리 딸 안 그래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장이식 수술이요? 이 정도면 몸이 많이 피곤하고 증상이 나타났을 텐데 몰랐어요? 아마 우리 딸이 해외에서 오래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같네요. 당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식 수술이요? 그렇게나 건강이 안 좋은가요? 아무래도 빨리 이식 수술 받아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생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를 듣고 엄마는 당장 신장을 기증해 주려고 적합검사를 받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적합검사를 받으려는 엄마를 한사코 말리는 할머니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제발 기증자 적합검사 그거 받지 마세요. 미경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 죽게 생겼는데 엄마가 검사 안 받으면 누가 받으라고. 나 살자고. 엄마 몸에 칼 대는 거 저 원치 않는다고요. 엄마 안 그래도 당뇨에 고혈압에 기저질환까지 있으신데 이식 수술까지 받다가 혹시라도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게요. 우리 딸 살린다는데 지금 그게 문제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저 살자고 엄마 위험하게 해드리는 거 저 진짜 싫어요. 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처음에 엄마는 정말로 할머니 딸이 엄마 건강을 걱정해서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적합검사를 받으면서 할머니 딸이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했던 이유를 알게 되고 말았던 거죠. 차미경 환자분이 보호자분 친따님 맞으세요? 선생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적합검사를 하다가 피검사랑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함께 보게 됐는데 친자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적합도 결과가 나왔네요. 미경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고요? 예. 이 결과지로는 세상에 어떤 의사도 친자관계라는 말을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신장이식 수술도 불가하세요. 할머니의 친손녀 딸이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엄마는 평생 키워온 딸이 친딸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였죠. 마침 그 시기와 맞물려서 네 시어머니께서 병원에서 네 할머니가 하는 전화통화를 들으셨고 양쪽에서 수소문을 시작하다가 서로 연락이 닿은 거였단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모든 게 다 엄마와 아빠의 불찰이다, 준이야. 애초에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너를 혼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는 오해라며 저를 다시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출생의 비밀이라는 건 그저 드라마에서나 보아오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일이 저에게 닥치니까 실감이 안 나고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얼얼한 충격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때로는 팩트를 접하고 나서야 마주하게 되는 진실이라는 게 있다는 걸 말로만 들었는데 저는 제가 그걸 절감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곤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더랍니다. 제가 할머니의 친손녀가 아닌 걸 알게 되니까 과거에는 이해가 가지 않던 할머니의 행동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제가 다달이 아르바이트 한 돈 할머니 갖다 드리면 할머니께서 저축해 주실 거죠? 그럼 해주다마다. 우리 손녀가 힘들게 벌어오는 돈인데 이 할미가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저축해뒀다가 우리 준이 시집 갈 때 내어줘야지.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고학을 한 편입니다.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셨기에 저는 장학금을 타지 않으면 매번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라 학점 관리를 독하게 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며 제 생활비도 벌어야 했죠. 그마저도 아르바이트하며 버는 돈은 할머니에게 모두 갖다 드리고 저는 최소한의 용돈만 받아서 썼습니다. 4년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아르바이트하는 돈을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는데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즈음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였어요. 준이야, 이 할미가 너에게 참 미안한 말을 해야겠구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할머니? 다름이 아니라 네가 아르바이트하며 이 할미에게 가져다 준 돈 있지 않니? 그런데요? 내가 그걸 가평 사는 큰삼촌 아들 말을 믿고 무슨 펀드인가 뭔가에 투자를 했는데. 네? 펀드요? 할머니 저에게는 그런 말씀 일절 없으셨잖아요. 준이 네가 괜히 걱정할까 봐서 돈이 불고 나서 말을 한다는 게 그만. 그럼 돈이 다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할머니? 그게 말이다. 저기 그 뭐시기냐? 큰삼촌 아들 두식이가 펀드를 잘못 굴리는 바람에 우리가 돈을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단다. 아유, 미안하다, 준이야. 할머니, 그런데 왜 우세요? 돈을 날린 건 아까운 일이지만 할머니가 우실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 괜찮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응? 네가 어떻게 번 돈인 걸 내가 다 아는데. 준이 네가 아무리 할미 소녀라도 응? 준이 너에게 면목이었구나. 할머니도 참 제가 더 서운하네요. 할머니가 평생 저를 엄마 아빠 대신 키워주신 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 돈 곱절은 되니까 이제 그 일은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세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서 사촌 오빠에게 펀드 투자를 했다가 제가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거짓말은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아주 우연히 발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은 펀드 투자를 했다는 사촌 오빠의 결혼식이었고 직장인이었던 저는 결혼식에 참석을 했더랬죠. 오빠 결혼 축하해요. 준이야, 와줘서 고맙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촌 오빠와 대화를 나누던 끝에 준이야, 내가 괜찮은 상품 하나를 아는데 저 너한테 소개해줄까? 너도 직장인이니까 재테크 같은 데 관심 많지? 오빠, 몇 년 전에 우리 할머니도 오빠가 사라는 펀드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렸는데 나한테 또 투자를 하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너네 할머니가 나 때문에 돈을 날렸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따지려는 게 아니라 4년 전인가? 할머니한테 오빠가 펀드 추천했다면서요. 제가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으로 할머니가 그거 사셨다가 돈 다 잃으셨다고 들었는데? 준이야, 너 무슨 되도 않는 말을 하니? 내가 그때 펀드가 아니라 주식 추천해드렸고 네 할머니 그걸로 수익 얼마나 짭짤하게 보셨는데? 거의 곱절로 수익 내드려서 내가 양복 한 벌까지 얻어 입었는걸? 뭐라고요? 오빠, 그거 진짜예요? 준이 얘 좀 봐라. 너 지금 나를 못 믿어서 하는 소리니? 아니, 할머니한테 들은 말이랑 너무 달라서 그러죠. 저는 도무지 사촌 오빠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게 사실이었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든지 확인시켜 줄 수 있어. 궁금하면 내가 관련 통장 기록 보여줄까? 사촌 오빠는 그 즉시 휴대폰을 열더니 할머니와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촌 오빠가 보여주는 통장 내역을 보니까요. 할머니는 제가 가져다 드린 돈으로 거의 곱절의 수익을 보신 게 맞더라고요. 준이 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이 돈으로 준이 너 시집 보내는데 지장 없겠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던 게 기억에 선연하다. 아마 비상금으로 숨기셨다. 너 시집 갈 때 짠하고 주시려는 게 아닐까? 그런가 보네요, 오빠. 저는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좀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제 선에서 덮고 넘어갔더랍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시집갈 때가 되어서라든가 아니면 집에 정말 돈이 필요한 순간에 비상금으로 쓰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몇 년이 흘러서 제가 시집갈 때가 되었을 때 저는 그때의 그 돈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군요. 사촌 오빠의 말이 진실이라면 할머니 통장에 꽤 큰 돈이 들어있을 게 사실이었고 결혼을 앞둔 저에게 뭔가의 언지를 할머니가 주실 거라고 생각했더랍니다.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인사를 시켜드렸던 날 남편이 돌아가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였어요. 준이야. 네, 할머니. 너 꼭 지금 시집을 가야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아니, 이제 듣자하니. 요즘 아가씨들은 다들 시집을 늦게 간다던데. 넌 너무 빨리 결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다. 요즘 추세가 늦게 하는 게 맞긴 한데 하는 사람들은 또 빨리 해요, 할머니. 저 그리고 이왕 할 결혼이면 빨리 해서 건강할 때 아이도 낳고 싶고요. 아, 그러냐? 나는 네가 너무 일찍 시집 간다 하니까 솔직히 서운해서 그러지.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시집 간다 해도요. 할머니 집 근처에 신혼집 얻어서 매일 할머니 보러 올 건데요. 아유, 그것도 그렇지만 너 시집 가면 지금처럼 나에게 생활비 주는 거 힘들 텐데. 네? 생각해봐라. 아무리 박서방이 성격이 좋아도 혼자 있는 처갓댁 할머니에게 다달이 생활비 가는 거 좋아할 것 같아? 딱히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준이 네가 순진하다는 거다.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고 돈이 넘치게 부잣집이 아닌 이상 이런 한 푼에 벌벌 떨게 되는 게 신혼살림이다. 할머니, 제가 아무리 사는 게 빡빡해도요. 할머니 생활비 안 드릴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네 생각이라니까. 그게 정 마음 쓰이시면 박서방한테는 비밀로 하죠 뭐. 할머니 생활비 드리는 문제요. 정말이니? 그래, 네 말을 들으니 차라리 그 편이 나을 듯하구나. 저의 그 대답에 비로소 표정을 푸는 할머니셨죠. 제가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식장을 알아보고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를 마련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끝까지 주식으로 불어난 통장 이야기를 잃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저는 그냥 그 통장 안에 돈은 포기한 채 온전히 제 스스로 모은 적금 통장을 예약하고 대출을 받아서 결혼 준비를 했더랍니다. 할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운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걸로 알고 살아왔던 저는 저에게 유일한 피부치인 할머니라는 존재가 크고도 절실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설을 맞아서 시댁에서 전을 부치다가 병원에서 전화를 받은 날 말입니다. 병원비를 미납해서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시킨다고 했는데 저는 의아했어요. 분명 할머니가 수술하신다고 해서 수술비를 저는 할머니에게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드렸었거든요. 알고 보니까요. 그 돈을 할머니는 할머니의 친손녀에게 결혼자금에 보태 쓰라고 붙여주신 거였더라고요. 예전에 저에게는 펀드로 날렸다고 거짓말한 돈도 역시 할머니 친손녀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됐죠. 귀한 우리 딸을 그런 식으로 평생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니 아주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구나. 이번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 할머니나 할머니 친손녀나 모두 법적인 처벌 달게 받게 할 거다. 아빠, 그런데 친손녀분이요. 그래도 아빠와 엄마가 키우신 딸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정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렇지만 애초에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건
부정할 수 없는 그의 잘못이기도 해. 어려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에 의해 선택하게 된 일이니까 아마 할머니처럼 큰 처벌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끝까지 모든 사실을 숨겼으니 그애 역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 기른 정이라는 한마디의 말로 기만당한 시간을 다 덮어두기엔 준이 너와 보냈어야 할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겼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다만 그 말을 진짜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법적으로라도 자신들의 잘못에 관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구나. 엄마와 아빠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엄청난 기만으로 모두를 속여온 할머니와 그 친손녀를 용서할 생각이 없어 보이시더군요. 저 역시 그런 거짓말을 한 할머니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사실이었어요. 할머니가 퇴원하며 법적인 절차를 받게 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왜 저를 평생 속이셨어요? 미안하다. 네 친부모님이 사장님 사모님이라 잘 사는 집에 내 손녀딸 보내서 호강하며 키우고 싶었어. 저는 친손녀가 아니라서 제가 알바하며 모은 돈 드린 거 그것도 투자로 날렸다고 거짓말하신 거고요? 준이 너 그걸 알고 있었니? 네, 애진작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방구 여태 말을 안 했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할머니한테 따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를 평생 키워준 할머니 누구가 감사해서 전 그런 돈 몇 푼에 할머니를 타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디스크 수술비까지 저에게 받아가시곤 그 돈을 친손녀 주셨다면서요. 그 애가 시집을 가게 돼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준이야. 미안하다고요? 평생 저를 엄마 아빠 없는 줄 알고 살아오게 해놓고 이제 와서요? 그래도 넌 이제라도 친부모님을 만났잖니. 우리 미경이는 부잣집 공주님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네가 다행 아니냐? 뭐라고요? 지금 상황이 다행이라고요? 초년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앞으로 복 있게 살라고 초년고생 했다 치렴. 안 그랬음 온실의 화초처럼은 살았겠지만 너처럼 야무지고 성실하게 살아올 수 있었겠어? 저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단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아까도 너에게 미안하다고 했잖니?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할머니의 눈빛엔 미안함의 감정이 일도 섞여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더랍니다. 저는 더 이상의 용서를 구걸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군요. 단 한마디 진심 어린 용서의 말을 바랬던 건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한 거였네요.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단 말은 안 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그것이 할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할머니의 소녀딸 역시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됐죠. 그런데 그 전에 참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소녀딸이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면죄부를 요구했던 겁니다. 엄마 아빠,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래도 키운 정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딸이잖아요. 그런 말을 왜 이제 와서 하는 거니? 네가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이실직고 했더라면 우리는 너를 딸로 받아들였을 거다. 엄마, 저는 제가 엄마 아빠 친딸이 아니란 걸 말씀드리면 제가 버림받게 될까봐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미경아, 그래도 그건 아니야.
변명거리가 안 되는 핑계다. 우리는 너희 할머니와 너의 거짓말로 인해 평생 친딸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 뻔했어. 네가 최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얼마든지 사실을 말할 수 있었을 거다. 어려서는 겁이 나서 말을 못했더라도 성인이 돼서까지 우리를 기만한 건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는 일이야. 제가 피가 섞인 딸이 아니니까 저를 이런 식으로 내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진짜 딸이었으면 이런 일이 애초에 없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 소녀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즈음에요. 할머니 소녀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3대가 의사 가문인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결혼도 파토나고 교도소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자 그런 발악을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미경이라는 할머니 친손녀요. 그렇게 내치신 거 마음 안 불편하세요? 엄마 아빠도 사람인지라 왜 안 그렇겠니? 이유야 어찌됐건 어려서부터 키운 아이라. 안 그래도 선처에 합의해서 그 아인 교도소에서 금방 나오게 될 거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더 이상 못 이어가는 게 기정사실이지만 더 이상 처벌은 피하게 선처해 줬다. 그동안 지원해줬던 것들도 걷어들이지는 않기로 했고. 할머니의 친손녀는 교도소에서 나온 뒤 지방으로 내려가 네일샵을 오픈해서 생활한다는 소식이 후에 들려오더군요. 원래 병원장 사모님이 될 거라고 주변에 자랑하며 다녔다던데 결혼도 파토나고 할머니는 교도소에 갇히는 바람에 지방행을 택해 쥐 죽은 듯이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던 상황은 할머니 친손녀의 고모 한 명이 이식을 해주어서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고요. 종형을 선고받은 할머니는 교도소에서 안 좋은 근황이 들려왔더랍니다. 준이야, 널 키워준 할머니 소식 들었는데 궁금하니? 어느 날 갓 태어난 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저에게 제 눈치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엄마셨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그래요, 엄마? 그 할머니 말이다. 감옥에서 치매에 걸렸다는구나. 치매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치매 증상이 악화돼서 어쩌면 병으로 보석 신청이 허가돼서 요양원에 가게 될 확률이 크다더라. 그렇군요. 저와 부모님을 평생 갈라놓으려 했던 할머니의 소식은 비참했습니다. 쓸쓸한 마음이 들면서 지난 시간들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휩쓸려 들어오는 게 사실이었죠.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면서 저는 부모님 정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사랑이 부족하게 자라면서도 저는 제가 애정결핍의 상태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 슬하에 있다가 고아원에 간 아이들과 애초에 고아인 아이들의 차이랄까요? 시간이 지나 제가 할머니의 친손녀 딸이 아니란 걸 안 순간부터 하나씩 괴감하는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뒤늦게 저는 서늘한 배신감과 외로움에 치를 떨어야 했죠. 준이야, 엄마 아빠의 무지 때문에 평생 너를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하다. 이 모든 게 아빠의 잘못이다. 아빠가 그때 사업만 제대로 꾸려갔어도. 두 분, 이제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일이 이렇게 꼬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리고 쥐 죽은 듯 숨어 타서 도망가야 밀양배를 타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가난하기를 데려가겠어요? 엄마 아빠 원망 안 하니? 엄마, 제가 왜 두 분을 원망해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엄마도 아빠도 저도 다 피해자인 건 매한가지인걸요. 그런 얘기를 하는 저를
양쪽에서 꼭 안아주시는 엄마 아빠셨습니다. 어린 시절 잠결에 무서운 꿈을 꿔서 할머니 품에 안기면 여자애가 왜 이리 자망스레 몸질이 심하노? 곱게 몸질 안 하고 자야 팔자가 사납지 않다고 했어. 할머니, 무서운 꿈을 꿔서 그래요. 안아주시면 안 돼요? 성가스럽게 왜 그러냐? 바로 옆에 할미가 자는데 뭐가 무섭다고 그래. 난 몸에 뭐가 걸치적거리면 잠에 못 드는 성미다. 정 무서우면 저기 곰인형 끌어안고 자든가. 그런 말을 하면서 팽 돌아눕고 나는 할머니였죠. 그런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어렸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던 할머니의 행동들이 뒤늦게 왜 그랬던 건가 이해가 가는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엄마와 아빠와 상봉한 뒤에 저와 남편은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가살이가 불편할 법한데도 먼저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자고 제안한 건 남편이었어요. 여보, 우리 기적처럼 장인 장모님 만났는데 함께 모시고 사는 게 어때? 나야 그러면 너무 좋지만 당신 불편하지 않겠어, 정말? 한동안은 어색해서 좀 불편하겠지만 살다 보면 차차 편해지겠지. 당신이 겨우 부모님 만났는데 가까이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 여보.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건데. 어머니도 사실 이런 제안을 내게 먼저 말씀하셨어. 당신이 어렵게 친부모님 찾았는데 같이 살면서 이제라도 준이가 부모님 정을 느끼면서 살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어머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었고. 남편과 시어머님의 따뜻한 배려로 저는 문제없이 엄마 아빠를 모시고 한 집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아빠는 사업에 재기하신 후로 탄탄하게 건축업 사업을 꾸려오셨고 그러다 보니 재력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딸과 사위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신나하시면서 집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셨죠. 시어머니께도 멋진 아파트를 선물해 주신 엄마 아빠셨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에게까지 아파트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걱정하세요. 진짜 받아도 되는 건지 부담스러우시다고요. 그런 말씀 마시고 기쁘게 받아달라 전해드리게. 우리가 준이 결혼할 때 해준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이제라도 사부인께 그런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안 그래도 자네와 준이가 살 집을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우리와 합가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물 건너가 버리고 궁여지책으로 우리도 부모 돌이라도 하나 하고 싶어서 사부인께 아파트 선물을 해드린 거니까. 엄마 아빠와 기적처럼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재력가 부모님 덕분에 저와 남편은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자유까지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 전세 대출금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런 좋은 집에 사는 일이 잘 실감이 안 난다.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 병원비며 대학 다닐 때 학자금이며 그 이자하고 빚을 다달이 갚는 게 일상이었는데 통장에 늘 돈이 넉넉하게 있다는 것도 신기해. 요즘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아니, 몰라. 뭐라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금수저 사위가 됐대. 나보고. 뭐? 틀린 말도 아니네 뭐. 남편은 최근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빠가 운영하시는 건축업 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얼마 전에 태어난 저희 아들 육아에 올인할 예정이라 아빠가 하시는 사업을 남편이 먼저 배워보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박서방, 혹시 내가 자네에게 부담을 준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설마 하기 싫은 일인데 억지로 하겠어요? 저 부담 가지지 말고 한번 경험해보는 셈 치고 배워보게나. 나 보기에는 자네 성향이 나를 많이 닮아서 건축업 일이 잘 맞을 것 같네만. 네, 장인어른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아빠 사업일을 배우기로 한 남편은 아빠와 함께 아침 일찍 출근하고 퇴근도 둘이서 함께 합니다. 엄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고 저는 어린 아들을 돌보다가 아빠와 남편을 함께 집에서 맞이하곤 합니다. 당신 오셨어요? 이제 들어와요? 안사람이랑 딸내미가 같이 퇴근을 맞아주니 참 나는 복받은 남자가 틀림이 없네 그래. 여보, 준이는 당신 맞아준 게 아니라 박서방 맞아준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였나? 그래도 기분 좋게는 매한가지야.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냄새가 칼칼한 게 뭐 찌개 같은데? 네, 동태찌개 끓여놨어요. 날도 춥고 그래서. 와, 장모님, 냄새부터가 벌써 죽이는데요? 얼른 씻고 와요. 밥상 차리고 있을게요. 준이 넌 좀 쉬었다가 나와라. 한참 준일이 젖먹이느라 힘들었는데. 엄마도 내내 서서 식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두 분이 신랑이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저녁 밥상은 제가 차리겠습니다. 수저 넣고 밥만 푸면 되는 거죠? 아유, 그냥 두개 박서방.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이 피곤하게 무슨 밥상을 차리나. 이거 서로 생각해서 신랑이 하느라 찌개 다 시켰구먼. 그만 다투고 얼른 들어가서 저녁 식사하자고. 엄마와 아빠, 남편과 저의 귀여운 젖먹이 아들.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밥 한 술을 먹어도 엄마가 지어준 밥상은 이렇게나 따뜻하고 달다는 것을 나이 3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네요. 늦게 찾은 행복인 만큼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유, 박서방, 찌개 한 그릇 더 떠줄까? 네,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장모님. 당신 딸내미랑 살게 된 후로는 부쩍 사위만 챙기는 것 같네. 아니, 그게 무슨 뚱잔지 같은 소리예요. 나는 왜 찌개 더 먹을 거냐고 안 물어보냐고. 참, 아유, 애도 아니고 질투할 거라세요. 영감도 참 주책은. 우리 아빠 이러실 때 제일로 귀여우시다니까. 아빠, 찌개 좀 더 떠드릴까요? 아빠 좋아하시는 동태 고니로다가? 그래. 역시 우리 딸내미밖에 없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늙음하게 딸이 있어야 한다고 딸 타령들만 하나 보다. 장인어른, 소주 한잔 하시겠어요? 저번 출장 가서 사온 일본 소주가 아주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맛있는 소주가 있었으면 빨리 내와야지. 이제 얼른 내오게. 암튼 장인이랑 사위가 애주가라 큰일이네. 하루도 저녁 밥상에서 술이 안 오르는 날이 없으니 원. 자네도 당신도 딱 한 잔씩만 약주로 드세요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일동제창을 하세요. 참. 아유, 술 좋아하는 장인 사위가 대동단결한 거지 뭐. 안 그러니? 한바탕 웃음꽃이 피어나는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빠가요. 묘하게 닮은 구석들이 많습니다. 과음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녁 밥상에서 반주를 곁들이는 걸 좋아하는 점,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성격, 다혈질적인 면은 있지만 뒤끝은 없는 성격, 주말 산행을 즐기는 점도 두 사람이 닮았죠. 준이야, 네 남편은 어쩜 저리 네 아빠를 많이 닮았니? 모전야전 아닐까요, 엄마? 뭐라고? 엄마 눈에 들어오는 남자 스타일이 제 눈에도 딱이었던 거죠. 아빠 닮은 박서방이 제 눈에 들어온 거 보면요. 그거 말이 되는구나, 준이야.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면서 온기 없는 유년기와 사춘기를 보낸 제가 이제 30이 넘어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하루 더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야. 우리 신혼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거 알아? 그때도 행복했는데 지금 더 행복한 건 사실이야. 이거 내가 서운해하는 말 맞지? 아니야.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로 늘어서 더 곱절로 행복하다는 소리를 한 거였어. 당신이 행복해서 나도 참 행복하다. 남편 손을 꼭 잡고 잠드는 밤, 아래층 안방에 엄마 아빠가 잠들어 계시다는 게 아직도 가끔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깜깜한 천장을 바라보며 엄마 아빠하고 혼잣말을 하는 때가 있었더랍니다. 아무런 대꾸가 돌아오지 않는 혼자만의 부름이었지만 왠지 그렇게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면 그날 밤 꿈속엔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어린애다운 소망 때문이었죠. 깜깜한 천장벽에 혼자서 상상으로 그려보는 엄마 아빠 얼굴은 언제나 가닿을 듯 닿을 수 없는 그리움의 원천이었죠. 늘 그립기만 했던 두 분을 이제 매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지금도 가끔 있어요. 행복이란 어찌 보면 거창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하게 한 울타리 안에서 따사로운 정을 나누며 사는 것. 살면서 저는 지금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내일도 따사로운 온기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